네, 보신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로켓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핵실험을 가동 중이라고 언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울음장을 놓는 속사정들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는데요.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나오셨고요. 또 인천대 강석승 교수 두 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원장님, 북한에서 글쎄 갑자기 또 핵실험 가능성 또 미사일 발사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그 당창건 기념일 그렇지 않아도 10월 10일 전후에서 어떤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께서 많이 좀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실제로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가정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북한에서 좀 얻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김정은이는 강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일단 대내적으로 이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북한에서는 이 조선혁명의 전통을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조선을 세웠고 네. 그 김정일이가 그걸 완성해서 발전시켰고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이 그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조선혁명의 전통인 이 김씨 일가가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뭐냐면 강성국가입니다. 네. 북한이 강성국가로 나가는데 바로 장거리 도쿄포를 발사하면서 인공위성 실험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성국가로 등장했다.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이제는 당당한 핵 보유국이다. 이미 보유를 했지만은 또다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내적으로 강성국가의 유신을 갖다 과실려서 김정은이의 그 통치력을 갖다가 공고하기 위한 이라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또 대남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대남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장거리 도쿄부터 가지고 핵을 가졌으니 까불지 말라라는 대남 위협력이 되는 거고요. 또 국제사회는 자기들을 이러한 무력행위에 대해서, 무력 시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제재를 가하는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건데 이것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존재를 갖다 고립화시켜서 국제적 제도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네.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에 미안을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립화를 자초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자기의 강성국가 건설에 자기의 그 업적을 갖다 선전하면서 최저 공과를 취하는 이러한 것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잃을 것들이 많지만 도발은 할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미사일 발사하고 사실 군사적인 능력을 키우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는 고립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외교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내부적인 결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북한이 좀 얻는 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또 제4차 핵실험 같은 네. 무모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일단 뭐 우리가 북한을 비유할 때 뭐 은둔의 왕국이니 또 뭐 고립된 서민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외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제재를 받고 압력을 받지만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2,400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내부적인 체제 결속 가지는 효과는 상당히 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시사하는 게 항상 예전부터 해왔지만 예. 김정은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좀 힘이 들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미국도 벌벌 떠는 핵을 가진 보유 국가다. 또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가 괌이라든가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본토까지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강대한 국가다라고 선전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내부 결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계제로 활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발을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그 맞습니다. 도발을 하면 이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데 두 분 전문가께서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그 맥락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도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나 압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재가 있겠지만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게 남아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 들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제재할 수단과 단계는 많습니다. 첫째는 1단계는 외교적 대응이거든요. 네.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유엔 결의안을 갖다 위반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 거기 경고를 하는 것이고 경제적 제재로 실제
그 2013년 3월 달에 발효된 그 유엔 결의안 20945는 구체적인 경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그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특정 단체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사들의 소위 예행 금지라든지 또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이러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적 제재 조치가 사실상 북한의 4차 핵심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군사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강도란 말이 나오는데 네. 그럼 이 고강도가 뭐냐? 실제로 고강도가 있습니다. 군사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군사적인 제재는? 북한의 영변 핵실험 기지라든지 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줄 기지를 사전에 갖다 폭격한다든지 아. 이래가지고 원천적으로 그러한 무력 시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아마 이 세 번째 카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금방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은 중국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중국 정부의 그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도켓 발사 같은 무력 시위를 갖다 막는다면 이런 군사적 제재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그 봉쇄하는 겁니다. 국경을. 그러니까 북한의 뒷문인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 네. 북한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게 단절되는 거죠. 해상 봉쇄는 우리 국제사회에서 하는 거 유엔에서 한다고 하고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아무리 자력경성을 외치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이 그러한 분명한 실천 가능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강경하게 안 된다 한다고 해서 실적으로는 행동이 안 옮기는 걸 보게 되면 이 중국의 동참이 실제 매우 중요한데 거기까지는 중국이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재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경제 제재 또 군사적 제재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이제 그 이상의 고강도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좀 협조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중국에서 진정성을 좀 가지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몇 년 전만 해도 네. 진짜 이 세상에서 필적할 수 없는 피를 나눈 혈맹 국가다. 예.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절대적인 존재로 그런 그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지도 국가로 부상하려는데 오히려 계륵과 같은 존재로 북한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네. 핵실험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또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해서 중국의 입장은 지금 북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좀 이렇게 추락이 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북한이 우리식으로 개과천선이라 그럴까 네. 진짜 무모하고 전 인류의 그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무모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으로서도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은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과거처럼 그렇게 순치 관계로 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 도발 위협을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었는데 실제 도발이 이루어지면은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그 9월 9일 있죠?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는데 이때 김정은이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가서 금수산 태양궁전 역시 뭐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는 전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보통 이렇게 공개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이제 먼저 그 최초로 그거를 보도한 매체의 그 내용이 네. 사실인가 여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 매체의 내용이 전 언론이 국내 언론이 다 받았는데 제가 평소에 그 매체의 그 뉴스 소스를 보게 되면 탈북자들입니다. 그 북한의 정보망권 탈북자들이 의존하고 또 이제 이쪽 북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네. 제가 볼 때 오보를 많이 냈습니다. 그 보도 매체가. 예, 그 보도 매체가 10개를 내세우면 1개 정도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습니까? 의미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첫째 그 보도를 신뢰를 안 씁니다. 팩트 자체가 아닐 수도 예,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내에서는 다 받았지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릴게요. 김정은이가 권력을 그 장악한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 4년 동안 딱 한 번만 김정은이가 그 9월 9일 날 금수산 기념공전을 참배했습니다. 이게 네. 여기서 말하는 금수산 기념공전이라는 것은 북한식 표현이지만은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김일성 시체 보관소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딱 한 번 2012년 한 번 딱 그 참배를 했어요. 2013년 14년 한 번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67주년 올해 갈 이유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보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그러면 참배를 했는데 보도를 안 했느냐, 취소했느냐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포육 사건 관련 등등 해가지고 북한군 간부를 대거 숙청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걸 두려웠다 그러는데 그 전혀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9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김정은이가 청년중앙예술선전대라는 공연을 관람합니다. 네. 공연을 관람하는데 바로 이번 8.15 합의 주역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다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군의 핵심 간부들은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네. 그다음에 니영길 총참모장, 군 간부들이 다 나왔어요. 같이 김정은과 함께 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게 9월 9일인데 그날 새벽에 자기 아버지 또 자기 할아버지 시체 안치소에 가서 참배한 것을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원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이제 시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신 보관소 정도로 시신 좀 보관소죠. 예. 정정을 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보관소인데 그런데 벌써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 간부들 다 대동했기 때문에 숙청당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왜 그래서 저는 그 보도 내용에 신뢰가 안 되죠. 만약에 예.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이유일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사실이 맞다면은 김정은이가 왜 공개를 안 김정은이의 했을까요? 선동 방식이 바뀐 거죠. 아. 김정은이는 자기 아버지 때는 배일주의, 신비주의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얘는 서방 세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활동 사항을 낱낱이 보여주고 이서주까지 대동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하는 예. 그러한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숨겼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어요. 그 숙청인사들은 9월 9일 날 그날 행사에 기념 행사에 다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군 간부 인사를 숙청해가지고 그걸 서방세계 알기에 싫어서 안 나왔다는 그럴 가능성은 주장은 낮다. 설득력이 매우 낮다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꾸 우리식으로 북한을 재니까 예. 그런 우리가 오보가 나오는데 북한 체제에서는 네. 이 정권 창립이라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정권은 우리는 최고 지상의 중요한 날이지만 저쪽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 창건 기념일이 중요한 것이지 정권 창립일은 별다른 중요성이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참배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했는데 뭐 보도를 철회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방송 매체를 봤어요. 예. 조선중앙통신하고 조선중앙방송 또 조선중앙TV에 보니까 김정은의 동정은 거의 대부분 액면 그대로 나오는데 김정은의 이름은 없고 최고 먼저 나오는 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또 이렇게 내각 총리 박봉주 네. 이런 식으로 쭉 호명이 되는데 예. 그걸 보면은 김정은이가 정권 창립 이래 즈음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은 방문하지 않은 걸로 참배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거지 무슨 뭐 군의 대폭 물갈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측 가능한 소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북한 매체 보도 내용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첨가하고, 이번 기사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좀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네. 올바르게 좀 판단을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27일이 벌써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그러니까 3대 세습이 시작된 지 한 5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5년 동안 좀 체제가 공고해졌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좀 공포 정치가 계속 이어졌고 또 외부적으로도 외교에서도 뭐 외교 초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까지 그 꼬리표를 달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우선 제가 평가를 하기 이전에 좀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게 어떻게 5년이 지났습니까? 횟수로 말씀을 횟수가 아니고 예. 그때는 김정일이가 살아 있었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보시는군요. 예, 예. 김정은이가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5년 전 9월 27일은 맞습니다. 예. 그때는 김정일이가 있을 군사 때. 명령을 그렇죠. 내려서 군지 송원도를 승진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린 날 김정은이가 대장 칭호를 받은 날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당 대표자 3차 대회를 열어갖고 김정은이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을 한 거죠. 예. 그때 처음으로 전 세계 매스컴에 탄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김정일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4개월 지나서 이제 김정은 시대가 된 건데 김정은이가 대장 칭호를 받은 날부터 한다는 것은 저기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네. 김정은을 공식화시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해석하기 의미가 나름인데 예. 아무튼 그거는 뭐 참고 삼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오롯이 드리고 김정은이 지배했던 김정은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5년보다는 덜 3년 됐다 죠.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3년이 네. 조금 넘었다 예.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그런 해야 의미신 것 되는-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고 예. 5년으로 놓고 볼 때 예. 5년 동안의 그 김정은의 그 공과라 그럴까요? 네. 또 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가 처음 등장할 때 비교적인 관점에서 나이가 일단 어리다. 또 그 선대인 김정일이나 김일성보다 필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 또 해놓은 치적이라든가 업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한간에는 3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하지만 어쨌건 김정은이가 공식성에 등장한 지는 5년이 지금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동안의 체제 안정 측면은 김정은이가 뭐 이른바 군 견장 정치라 그러죠. 계급 군 장령들의 우리식으로 하면 장성이죠. 그렇습니다. 계급장을 네. 뗐다 붙였다. 뭐 이 계급 강등했다. 또 원위치 시켰다. 이런 그 견장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일단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이는 세력들은 다 숙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친위 세력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어쨌건 간에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이 안정적인 측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에 북한에서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예. 있었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은 그야말로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아사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때 벌써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사를 하고 이 도태가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그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가 조금씩 향상 국면을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는 이 면역이 돼갖고 네.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이틀에 한 끼만 먹어도 살아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굶어 죽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향상이 됐다기보다는 내성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과거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일단은 체제 안정에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현행철 처형 같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친위색을 구축하면서 일단 암적인 존재들은 자기가 볼 때 암적인 존재겠죠. 이걸 다 처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나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중에 이제 용병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반면 교사로 삼을 5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포 정치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불만 세력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숙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포 정치라고 해서 70여 명 넘게 군 간부들만 그렇게 그렇죠.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그분이 쓴 그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흥미로운데 저도 동감될 분이 많은데 예. 뭐 김정은은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그 김정은식 정치를 하려면은 이게 젊은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대 초반에 불과한 김정은이가 노예한 당정군의 인사들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그 공포 정치 수단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를 깔보면 안 되기 때문에 깔보면 당하면 안 되는 심적 압박감이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건데 70여 명이라는 숫자가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고 그렇죠. 중간급 간부 합치면 8,000명이 넘습니다. 그 장성택 관련해서만 한 1,500명 정도가 지방당 다 합쳐서 숙청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청 정치를 통해서 바로 체제를 유지하는데 자유민주적 국가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그 기고가가 지적을 네. 해준 것으로 의미를 삼으면 되고 전 세계 어떤 그 억압 통치자가 아닌 이런 정상적인 이런 시스템에서는 저런 식으로 통치를 안 쳐. 그러나 북한이기 때문에 저는 폭압 통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반면 교사로 삼을 5가지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을 지도자에 대한 봉사꾼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 이미 주민들에 대해서 봉사꾼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뭐 저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그 선대인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예. 또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이 봉사꾼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인민들, 그네들 국민들을 봉사꾼이 아니라 일종의 셰퍼트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네들 인민이라는 것은 그 셰퍼드처럼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셰퍼드 교육을 시킬 때 고기 덩어리 던져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이 주지를 않죠. 그래서 그걸 갖고 유인을 하듯이 북한 주민들은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한다라는 인식이 아마 3대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김일성 생일이라든가 김정일 생일 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술이나 고기나 나눠주면 수령님 고맙습니다. 지도자 형님 고맙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봉사꾼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은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꾼보다도 더 예전에 뭐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장님 일단 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사일 발사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또 북한에게도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냉랭해진 북중 관계 중국하고 멀어지면 사실 북한의 손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다음 전략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 도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이 그 10월 15일 이전에 분명히 핵실험까지는 아니고 네. 장거리 도쿄 발사를 할 겁니다. 아. 그 철저히 이제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근데 위성 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하느냐 마느냐는 그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김정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패턴을 볼 때 김정은이가 그 4차 핵실험은 몰라도 그 마지막 카드입니다. 국제사회에 정하기 위한 몰라도 장거리 도쿄 실험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이 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봉쇄 정치를 안 취하냐면 북한을 보는 그 전략적 유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다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은근히 즐기는 겁니다. 중국이요? 직접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네. 북한이라는 좀 표현이 좀 대리인을 내서 좀 질서정하면 똘마니를 내서봐가지고 미국과 부딪히게 하고 거기서 중국은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자기네 이익을 취하는 그런 전략적 유상이 북한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 정말 북한의 행동이 반문명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힘으로 이것을 갖다가 막아야겠다면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국경을 봉쇄해서 북한의 경제 봉쇄를 해버리면 이 해안 봉쇄는 유엔이나 우리 국제사회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경제적 고립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못 버팁니다.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취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로 중국이 볼 때 북한이 가지는 대한반도의 전략적 유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국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강석승 교수 그리고 유동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